임시에 태우셨던 스포츠 궤도 남마의 최동호 선생이 막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잘못 봤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코너로 봐가지고 아우. 단톡방에 올라온 거를. 예, 톡방에 잘못 보셨군요. 위쪽에 쓰여 있었는데. 예, 그 마지막 그 5시 45분인 걸로 알고. 바로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 게 뭐 예. 소통의 시작이죠. 자, 자, 예. 유현진.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번에는 안타도 꽤 많이 맞고 했지만 위기 관리 능력이 좋았다고 해야 됩니까? 예, 위기 관리 능력 좋았죠. 위기 관리 능력 가장 좋았던 원동력은 역시 이제 첫 번째는 그 류현진 선수의 그 침착함과 경험치 그리고 공이었었는데, 근데 이 예를 들면은 그 다저스 외야 수비진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2회에 2점을 내줬습니다. 예. 2회 2점 내줘가지고 이제 그 31이닝 연속 무실점에서 이제 끝났거든요. 이 연속 이닝 무실점 기록은. 근데 이날에 이제 이 다저스가 있는 LA 지역에 비가 내려가지고 몸을 다 풀었는데 2시간 정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1회서부터 좀 이 볼 컨트롤이 굉장히 불안했었죠. 그래서 2회에 2점 주고 2회에서부터는 6회까지 매 이닝마다 주자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3대2로 앞서던 4회에 한 점 차로 앞서고 있을 때 무사 2, 3루 위기였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무사 2, 3루로 하니까 이제 그 희생 플라이로 득점을 하려고 피츠버그 타자들이 크게 때렸거든요. 근데 중견수 이 버드고 선수 그리고 우익수 이 벨린저 선수 크게 때려가지고 외야에서 잡아가지고 송구 자세를 잡으니까 이 3루에 있던 주자들이 뛰지를 못했어요. 근데 보통은 충분히 들어올 만한 거리였었거든요. 근데 왜 뛰지 못했냐 하면 이 다저스 외야 수비진들이 굉장히 어깨가 좋고 홈송구로 정확하고 빠르고 이걸로 이제 정평이 나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뛰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점수가 더 났다고 한다면 류현진 선수도 좀 흔들렸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7대2로 앞섰을 때 6회에는 이 우익수 벨린저 선수 거의 그 한 2루 타성, 그러니까 펜스 상단에 맞는 이 공을 펜스를 한 손으로 잡고 뛰어 올라서 그림같이 캐치를 해냈죠. 슈퍼캐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점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류현진 선수가 물론 버티고는 있지만 수비에서 펑크가 나게 되면은 투수의 그 잘 던지는 공도 공수표로 날아갈 그렇죠. 가능성도 있는 게 야구인데 잘 막아줬죠.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야구는 투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투수 혼자 하는 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만고의 진리인데 그걸 예. 확인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유현진 본인의 위기관리 능력도 있었지만 공격에서 활발하게 점수를 벌어들여 줬고 그다음에 수비에서는 슈퍼캐치나 보이 그거 굉장히 그때가 고비여가지고 만약에 그게 점수로 연결되거나 하면은 급격하게 흔들리고 점수도 내주고 이랬을 텐데 6회는 7대2로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6회 그 벨린저 선수의 슈퍼캐치는 뭐 추가 실점,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정도 효과였다고 보고 결정적으로는 그 4회 3대2로 한 점 차로 앞서 있을 때 무사 2, 3루에서 연달아 그 중견수, 우익수, 희생 플라이 크게 날아간 거를 이게 버티고 송구 자세 잡으니까 감히 뛸 생각을 못했던 장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흔들릴 뻔하던 류현진을 도와준 거죠.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6회에 이 벨린저 선수가 그 우익수 벨린저가 이 그 슈퍼캐치하고 난 다음에 더그아웃에 들어왔을 때 더그아웃에서 류현진 선수가 가지고 하이파이브 했대요. 당연히 그래야죠. 한턱을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축구도 그렇고 이제 야구도 그렇고 류현진 정도 이제 정상급 투수들이 FA를 앞두고 팀을 고를 때 첫 번째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이 연봉, 몸값을 많이 쳐준 대로 우선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우승 반지 한번 끼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승 반지 끼고 싶다는 얘기는 우승할 만한 팀에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렇게 수비와 타격에서 도와주지 못하면은 승리 투수 기회가 날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류현진 선수가 이제 31일 그 뉴욕 매치전에 등판을 하는데 류현진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변수는 류현진 선수가 아니에요.
류현진 선수는 이제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이닝, 평균적으로 7이닝, 8이닝 던지면서 2.2 이내에 실점을 한 겁니다. 이 정도로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기 때문에 변수는 다저스 타선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다저스 타선이 침묵하게 되면은 류현진 선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뭐 1대1, 2대1 이 정도로 졌지만 잘 싸웠다가 되는 거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 이 변수는 다저스 타선이다. 때문에 투수 입장에서는 FA에 돼가지고 팀을 골라서 갈 때 우승 반지 끼고 싶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력이 좋은 팀, 공격력 화끈하고 예, 나를 도와줄 수비진도 지원해 안정이 돼 있고 전력이 좋은 팀을 대부분 다 가고 싶어 하죠. 그럼 뭐 강팀은 그래서 또 강해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원래 그러지 않아도 강한데 FA의 대여급 선수들은 그런 곳에 합류하기를 원하니 예. 서로 조건이 얼추 맞으면 합류할 것이고 예. 그러면 그 팀은 더 강해지고. 예. 다저스가 최근 한 3, 4년 동안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다저스도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부자 구단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못했죠. 아쉽게 지난해도 아쉽게 패했고요. 때문에 이제 우승을 한번 해야지 되는데 그런 면들 봤을 때에 이 튼튼한 외야 수비진들을 다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조금씩 그 구멍낸 데를 메꿔가면서 전력 보강해 온 효과가 올 시즌에는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 시청자 질문이 하나 왔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경기를 진짜 많이들 보시나 봐요. 류현진 실시간 경기. 예. 전화카드 한상님이 2회 포수 마틴의 3루 송구가 에러였는데 포수의 에러였는데 왜 류현진 자책점으로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에러이냐 자책점이냐 또는 수비 실책이냐 안타냐 이거의 결정은 그 해당 경기에 기록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판단을 하는데 그 기록원이 보기에는 이 포수의 송구가 삼루수가 잡기에는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삼루수가 조금 더 하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송구였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책점으로 준 거겠죠. 그 기록원이 딱 기록원의 정하는 판단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이제 투수 입장에서 자책점이냐 비자책점이냐 예. 이거 얘기고 원바운드로 튀어가지고 이 유격수가 놓쳤어요. 타자 주자가 1루에서 살았습니다. 예. 이것을 실책으로 주느냐 안타로 주느냐 그것도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다 기록원의 현장에서 판단입니다. 안타로 가면은 타자의 타율이 좀 높아지는 그렇죠. 것이고 예. 야수의 실책으로 기록되면 이제 그것도 기록으로 남아서 아마 다음번 연봉하거나 할 때 뭐 감점료 남죠. 수도 있겠죠. 예. 예전에는 많은 경기를 예전에는 우리 그라운드 사정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이게 이렇게 편편하게 잘 다듬어져 있어야지 불규칙 바운드가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 그라운드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이 불규칙 바운드가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만약에 전부 다 실책으로 줘버리면 조금 좀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실책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간 적도 있었었죠. 과거에 그 동대문 구장 예. 잔디가 아닌 시절에 고교야구 고기야구에 불규칙 바운드 되게 많이 있었고요. 불규칙 바운드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이제 그때 그 풍규명 선생이 해설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지금은 예, 활동은 안 제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풍규명 씨라고 희성이어서 기억나는 데다가 예. 그때는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많이 들었는데 예. TV보다 그리고 고교야구가 굉장히 인기였었던 시절이 있었죠. 예, 그랬죠. 김시진, 최동원 등등등. 김시진, 최동원이 장효조, 이만수. 58년 개띠 동갑내기 네. 진정한 라이벌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 선동열을 많이 비교하는데 선동열은 좀 오버랩 돼가지고 당대의 두 투수이기 때문에 라이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선동열과 한 5년 정도 차이가 났고요. 세대가 조금 차이가 예, 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맞붙어 왔던 동갑내기 라이벌은 김시진과 최동원 두 선수였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많이 보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날 그 류현진 선수의 LA 다저스와 피츠버그의 그 중계 방송이 미국 전국 중계
중계였었습니다. 근데 미국 전국 중계 방송도 당연히 심사숙고해서 어떤 경기를 전국 중계를 할 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LA 다저스 또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주목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 경기 시청률이 6.7%인가 7.6%인가 이 정도 나왔거든요. 전국으로 됐는데. 예. 상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류현진 선수도 이 정도 활약을 꾸준히 이어나간다고 한다면은 미국의 그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얘기겠죠. 류현진과 LA 다저스의 티켓 파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전국적으로 나가면 광고 단가도 좀 달라질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이미지 업 효과는 뭐 굉장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몸값에도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게임에서 안타는 좀 많이 맞긴 했지만 예.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과 근데 다른 야수들이 뭐 파인 플레이로 이길 수 있을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의 위기 관리 능력을 이제 보통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사람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치화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딱 하나 이제 보니까 주자가 나가 있을 때 이닝하고 주자가 없을 때 이닝하고 평균 구속이 차이가 나요. 구속.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가 전력 투구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예전에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투수가 얘기할 때 내 80%의 힘으로 던졌다. 한 70%의 힘으로 던졌다. 이렇게 이제 투수들이 얘기할 때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이 힘을 빼고 던질 조절을 하는데 이게 아주 그 미세한 건데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가라고 저도 이제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는데 진짜 투수들이 공 던질 때에 전력 투구를 아무 때나 하지 않는 필요할 때만 전력 투구하는 경지에 올라간 투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 보니까 이 이닝 평균 구속이 차이가 나는데 주자가 나갔을 때하고 주자가 안 나갔을 때 공 스피드가 차이가 나는 거 보면은 본인의 그 페이스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올라왔다라고 보는 거죠. 주자가 있을 때 아무래도 볼 스피드가 빨라지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던지면서도 커맨드, 이른바 뭐 컨트롤 예. 그런 걸 잘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어제 경기는 근데 이 컨트롤이나 이 커맨드 이런 면으로 보면은 5월 들어서 가장 좀 못 던진 우리가 지금까지 5월 들어서 봤던 류현진 선수의 모습 투구는 아니었었죠. 워스트였는데도 그 정도였다고 평가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축구 얘기 좀 하죠. 주말에 꽤 관심이었는데 예. 포르투갈한테 졌고 그런데 이강인은 뭔가 달랐다. 예. 이게 지금 우리 최동호 평론가의 한 줄 요약이잖아요. 이강인이 어떻게 달랐다? 예. 근데 참 이강인이 달랐다라는 얘기는 참 좀 착잡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애써 우리가 좀 뭔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세 이하 월드컵이 지금 폴란드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별리그 1차전 포르투갈전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예. 근데 20세 이하 월드컵이 과거에는 이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로 불렸던 대회. 우리 82년에 우리가 박종환 감독이 4강에 올라갔었던 바로 이제 그 대회이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은 나름대로 또 제2의 황금 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선수들이 쭉 성장해가지고 지금 20세 이하 팀으로 뛰고 있는 이번 대회 이제 우승 후보일 정도로 강팀이기도 하고요. 전반에 일찍 선제골을 내줬다가 경기 자체는 우리가 뭐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그 이후로 무실점으로 막아냈다는 거는 좀 선전했다라고 평가를 할 만한데 이 뛰는 거 보면은 우리 선수들 개인 기량, 실력, 그리고 전술 이런 면에서 포르투갈에 완전히 압도를 당했죠. 한눈에도 실력 차이는 확인이 클래스 차이가 확 났던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워낙에 압박이 심하니까 이 압박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이 공이 그냥 뻗어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우리 기술에 안 통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뻥축구가 되는 거고 그 중에 한 명 그래도 압박을 견뎌내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패스나 본인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였던 선수가 이강인 선수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경기를 봤어요. 이 경기를 봤는데 우리 이강인 선생이 다음번 우리 상대팀의 감독이야. 그럼 뻔하죠. 한국 맞아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러겠네요. 이강인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계속 이강인만 얘기를 하면 예. 예를 들면 뭐 류현진 하나 가지고 야구하겠다는 얘기랑 별반 틀린 얘기가 그렇네요. 없다는 얘기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뭔가 자꾸 될 만한 스타들을 또 뭔가 하나의 초점을 만들어야 되기 제목거리를 때문에 뽑으려다 이강인을 자꾸 보니까. 만들어내는 거고요. 예. 만약에 우리 20세 이하 대표팀의 감독 자체도 이강인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뭐 상대 팀에게 그냥 우리 패 다 보여주고 하는 경기나 마찬가지죠. 충분히 동의가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달랐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강인도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이강인 선수 과거에 손흥민 선수가 와서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것처럼 답답했다. 왜냐하면 내가 가 있는데 패스가 안 오고 반대로 좀 앞으로 찔러줬는데 쫓아가서 받아먹지 못하고 이런 플레이가 나니까 이게 이제 답답한 건데 가장 그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줬던 건 오늘 킥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킥. 그러니까 이 프리킥은 직접 조준해서 쏘기 때문에 우리 선수도 잘 쏘는데 이 킥 능력의 차이가 가장 드러나는 게 뭐냐면 프리킥입니다. 예. 프리킥인데 가장 그 쓸데없는 아무 생각 없는 킥이 뭐냐면 높이 뛰어서 그냥 골문 앞으로 그냥 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센터링처럼. 예, 이 높이 뛰어서 떨어지게 되면은 예. 우리 공격수보다는 상대 수비수가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거든요. 예. 어떻게 한번 해봐라. 50대 50의 확률을 가지고 이런 뜻으로 그냥 상대 수비수들도 훤히 볼 수 있게 그냥 날아오는 공이고 가장 위협적인 코너킥은 대부분 다 그렇게 좋은 팀들은 하는데 낮고 빠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높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포물선이 보이지 아니라 않게 아주 누군가를 겨냥해서. 예, 낮고 빠르게인데 골키퍼가 앞쪽으로 나와 있을 때는 골키퍼 뒤쪽을 노리고 골키퍼가 가운데 있고 수비와 공격수들이 경합을 벌일 때는 이 골키퍼와 우리 선수들의 사이 공간 그 앞으로 찔러줘야지 정확하게 이 수비를 따돌리고 달려가면서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이 20세 이하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월드컵 대표팀의 경기에서도 우리 코너킥은 정말 우리는 좀 떨어져요. 프리킥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힌 선수들도 있는데 코너킥은 그 세트피스인데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연습을 모여서 막 하면 좀 늘어날 기량이 늘지 않나요? 근데 그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못했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부터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가서는 이 세트피스는 정말 우리처럼 도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기회다. 예. 그래서 그때 뭐 이정수 선수 골 넣는 수비수 그게 작품이었는지 어떻게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와가지고 세트피스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코너킥에서는 그렇게 득점이 없고 코너킥 전술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붕 떠서 포물선 그리고 떨어지는 공과는 다르게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은 정말 낮고 빠르게 다른 모습을 좀 보였죠. 이강인이 키커로 나서서 예. 코너킥을 찼을 때는 낮고 빠르고 상당히 위협적으로 날아갔는데 예. 뭐 우리가 헤딩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발을 대서 들어가기는 그게 안 못했지만 되니까. 네. 어쨌거나 포르투갈이 뭐 황금 멤버들을 구축했다고 하니 한 3, 4년 지나면 이 선수들이 또 한 번 황금기를 만들지 않을까 성인이 돼서. 예. 근데 가만히 보면 포르투갈은 우리하고 뭐 유럽에서는 프랑스하고 독일은 그래도 우리가 좀 교류가 좀 있으니까 많이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 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교류가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좀 먼 나라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포르투갈은 축구에서는 특히 청소년 축구에서는 우리하고 좀 인연이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우리하고 자주 만나요. 그래서 예. 우리 그 단일팀 91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죠. 우리 그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남북 단일팀이 이 승승장구하고 올라갔을 때에도 포르투갈에 패해서 아깝게 이 8강을 놓쳤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 대회에서는 이 포르투갈 우리가 좀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도 2002년 월드컵에서도 우리하고 또 만났었죠. 네. 그때 또 이 피구가 박지성 선수가 나중에 한 얘기가 우리 비겨서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타협을 했다는 그런 비하를 얘기도 했었었고요. 그때 비기면 둘이 같이 올라가게 돼 있었나요? 예.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포르투갈이죠. 출신이죠? 예. 포르투갈 감독이 우리가 몇 명 있었습니다. 벤투 이전에도. 거기가 축구 수준이 상당한가 봐요. 그 에우세비오? 에우제비오는 이런 선수. 60년대 전설적인. 그 60년대이고 우리가 축구 협회 자체에서
우리가 2002년서부터 우리가 이제 월드컵 개최하고 축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거 해외 사례를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을 선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정했던 이 모델은 독일이었었어요. 독일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오고 각급 대표팀의 이런 그 지원 방안도 독일로 많이 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독일을 쫓아갔거든요. 그랬는데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연찮게 히딩크 이후에 포르투갈 출신 감독들이 많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달렸던 분이 히딩크였었어요. 히딩크 감독에게 소개를 해달라. 그러니까 히딩크의 개인적인 인연이 많이 작용을 했죠. 예, 히딩크는 감독직을 놓고 나서도 한국 축구에 상당한 영향을 꽤 오랫동안 끼쳤군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죠. 끼쳤는데 정말 영리하잖아요. 그 신화로 남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러시아 월드컵 2018년 앞두고도 그 슈틸리케 감독 교체하면서 히딩크 감독 데리고 오라고 집회도 있었고요. 있었는데도 절대 안 오잖아요. 왜냐하면 2002년에 그 영광은 인생에 딱 한 번일 뿐이다. 도저히 재현하지 못할 거니까 예. 어차피 자기가 맡아서 그렇게 못할 게 확실해 보이는데 예. 자기가 또 맡았다가 성적이 나빠져서 옛날 것이 빛바래게 하느니 절대로 안 그냥 오죠. 신화는 신화로 둠으로써 예. 진짜 영리하네요. 영리하죠. 예. 예. 자, 뭐 이강인이라는 걸출한 선수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우리 선수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예. 같이 좀 호흡을 맞추다 보면 죄송합니다. 뭐가 예.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는 지금 20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이 나이가 비슷비슷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같이 쭉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성장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2012년 런던 올림픽 세대, 그러니까 이 구자철, 뭐 손흥민, 뭐 지동원 이런 선수들은 한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계속 이제 손발을 맞추면서 대표팀에서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지금 때문에 이 정도 뛴 같이 호흡을 맞춘 선수들은 조직력 얘기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20세 이하 대표팀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번 손발을 맞춰보고 좀 해볼만 하면은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경험이 21세, 22세 또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 또 다음 월드컵에서 계속 쌓이면서 해봐야지 그렇게 돼야지 이제 한 짧게 서로 눈만 보고도 대표팀에 그냥 갑자기 모이더라도 조직력 서로 알게 되는 그런 게 좀 생기죠. 아직까지는 좀 힘듭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군요. 예. 네. 지금까지 스포츠 쾌도 난막 최동호 평론가와 시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